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봄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봄날은 간다라고 하면 좋은 일이 모두 지나간 슬픔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새로 새 학기를 시작할 때 봄을 말하기도 하고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둘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봄날이 왔다고도 하고 말입니다. 새로 탄생하고 태어날 때에도 봄이 왔다는 말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났거나 강아지 동물들이 태어났을 때도 말이에요. 또 어떤 이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을 때 여태 살아온 인생과는 다르게 행복을 앞둘 때 봄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봄이라는 말은 그만큼 따뜻한 뜻인 것 같아요. 차가운 느낌의 부정적인 뜻으로는 절대로 쓰이지 않는 걸 보면 말이죠. 저는 저의 봄날보다는 여태 살아온 인생과는 다르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저희 엄마의 봄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태 거쳐온 수십 번의 봄날은 크게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만큼 저는 인생의 고난이 없었기에 봄날이라는 말에 크게 의미를 둘 것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런 인생의 고난이 없었던 건 그만큼 엄마의 봄날은 내내 오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봄이라는 것이 겨울의 모든 식물들이 다 죽고 그 후에 새로 새싹이 나는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죽음이 있어야 그 다음 봄이 오듯 어쩌면 저희 엄마 또한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봄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저는 아버지, 엄마, 저 이렇게 세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우상과도 같은 분이셨어요. 능력 있는 대학 교수, 학생들이 많이 따르는 멋진 교육자. 그게 제 아버지였죠. 늘 먼지 한 톨 안 보이는 정갈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 반짝이는 구두,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머리 스타일에 어쩌면 깐깐해 보이기도 하는 검은테 안경까지 어린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그저 멋져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부모님에 대해 물으면 아버지에 대한 자랑만 입에 달고 다니기 바빴어요. 와, 너네 아버지 텔레비전에나 나오는 그 교수님이셔? 엄청 큰 강당에서 막 수업하시고 그런 분? 좋겠다. 그럼 너는 아빠한테 뭐든 다 물어보면 되겠다. 다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거 아니야. 진짜 부럽다. 너무 멋지신데? 그럼 너희 엄마는? 엄마도 교수야? 당연하지. 우리 아빠 엄청 멋진 분이셔. 나한테 못 알려주는 것도 하나 없으시고 뭐든지 다 척척 박사시거든. 그리고 나한테 가끔 책도 읽어주시는데 그때그때 모르는 말들도 다 설명해주고 난 선생님도 필요 없을 정도야. 왜냐면 우리 아빠가 교수님이고 선생님이고 다 알려주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는 글쎄 우리 엄마는 그냥 엄마야. 아빠처럼 교수는 아닌데. 그리고 그에 비해 늘 조용하고 딸인 제게도 제대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엄마. 엄마는 시장에서 김치 가게를 운영하시는 외할머니가 혼자서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릴 때도 워낙 조용하기도 했고 결혼하고 더 말수가 적어졌다고 말씀하셨죠. 네 엄마가 시끄러운 편은 아니었다마는 너 가져서 결혼하고 그 후부터인가 더 말수가 없어졌지. 우리 이서방이 저렇게나 잘하는데 왜 그럴까? 아마 안정을 찾아서 그런 건가 했어. 원래 떠드는 걸 좋아했던 애도 아니었고 편하게 가질 거 다 가지면 사람이 뭘 더 떠들겠어? 굳이 말 안 해도 우리 이서방이 척척 알아서 다 해주는데 말이야. 걱정하지 마. 그거 네 엄마 성격이지 뭐. 왜 아버지는 그런 부족한 엄마와 결혼을 했을까? 늘 의문이었죠. 엄마는 할머니 댁에 갈 때면 이상하게 늘 움츠려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친가의 모든 가족들이 그런 엄마를 답답해하는 것이 어린 제 눈에도 다 보일 정도였죠. 어쩌다 친가의 가족들이 엄마를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쟤는 이상하게 볼 때마다 기분 나빠. 음침한 게. 막내만한 남편이 요새가 어디가 있어? 저렇게 좋아 죽는데. 지 와이프 챙기겠다고 집에서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결혼했는데 잘하지는 못할 망정. 맨날 볼 때마다 저러고 있단 말이지. 알 수가 없어 정말. 복에 겨워서 입이 귀에 걸려있지는 못할 망정. 남들은 교수 시모되고 싶어서 안달인데 쟤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주제에
왜 저러는 거야, 짜증나게? 어쩌겠어. 저딴 애를 네 동생이 좋다는데, 내 아들이 좋다는데, 일부러 앱에서 들어온 거 봐라. 저리 곰탱이 같아 보여도 저거 여우야 여우. 작정하고 들어온 거지 뭐. 친가에서는 조용하고 말없는 엄마가 알고 보면 여우라면서 가진 거 하나 없는데 저를 일찍이 가졌다는 이유로 받아들였다고 떠들어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말들만 듣고 자랐으니 그런 줄 알았어요. 엄마는 아빠를 꼬드겨낸 가진 거 없는 능력 없는 여자,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박혀서인지 제게 엄마는 늘 그림자와도 같았어요. 늘 절 따라다니지만 없다고 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제가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면 엄마는 필요한 것들을 제 책상 위에 싹 올려주셨습니다. 양말부터 깨끗하게 다려놓은 교복까지, 심지어 제 지갑도 확인하고 적당한 선에서 용돈도 넣어놓기까지 하셨어요. 한마디로 제가 더는 손을 댈 필요 없이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주셨죠. 꼭 제가 엄마에게 뭘 더 요청할 필요 없이 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방을 나서면 아침이 두 가지로 차려져 있었어요. 밥, 빵, 이거 안 먹으면 저걸 먹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엄마에게 말을 해야 할 일이 더 없었어요. 알아서 착착 다 해주셨으니까요. 그때는 왜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었는지, 더 필요한 게 없었다면 감사합니다라도 말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내내 의문을 가지고 있던 중에 제가 중학생쯤 되었을 무렵 아버지께 시험 범위에 대해서 듣다가 남는 시간에 물었어요. 아빠는 도대체 엄마랑 왜 결혼한 거야? 답답하잖아. 뭐가 좋은지 싫은지 뭘 하고 싶은지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뭐든 하자는 대로만 하고 답답한데 대체 어디가 좋아서 결혼한 거야? 진짜 할머니랑 고모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 때문이야? 결혼까진 하기 싫었는데 내가 생겨서 아빠가 책임지려고 그런 거야? 네 엄마는 그래서 좋은 거야. 사람이 순하잖아. 대들지도 않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착해. 그러니 결혼했지 아빠는. 아빠가 하는 말에 토달고 잘난 척하고 건방지게 구는 여자들은 싫어. 그래서 엄마는 아빠 마음에 아주 쏙 들었지. 아빠가 먼저 좋아했어 네 엄마. 내가 아는 여자들 중에 가장 순하고 착했거든. 네가 생겨서 결혼한 건 아니고 네가 생겨야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지. 그때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아빠가 이해되지 않았죠. 답답한 엄마가 뭐가 좋다고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런 아빠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한없이 사랑하는데 엄마는 아빠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자라면서 엄마가 웃으시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늘 무표정이었고 늘 옆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의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 제 눈에 자주 보였죠. 아버지가 엄마의 눈치를 보는 것이 매일 일상이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건 엄마인데 꼭 되려 아빠가 잘못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당신 장모님한테 안 가본 지 꽤 되지 않았어. 내 카드 줄 테니까 오랜만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시간 좀 보내다 와. 우리 딸 좀 있으면 고등학생인데 다 컸지 뭐.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까 길게 다녀와도 돼. 혹시 몰라서 내가 선물도 몇 개 사서 보냈어. 아마 이따가 오후쯤이면 다 받으실 수 있으실 거야. 가서 편히 쉬고 시간 잘 보내다가 와. 네, 그래요. 그럴게요. 아버지가 뭐든 애써서 엄마를 챙겨드려도 엄마는 늘 시큰둥할 뿐이었습니다. 꼭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말이죠. 어떨 때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 아빠가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빠가 엄마를 주물러주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집안일이 너무 힘들지 않냐, 아이 키우기 힘들지 않냐, 아빠가 계속 물어보고 말이에요. 그럼 엄마는 대답도 하지 않고 팔과 다리를 주무르는 아버지를 말없이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더 좋아하는 사람이 손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날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일반적인 딸과 엄마라면 대화가 잦고 속내를 많이 털어놓고 친구같이 지내잖아요. 그런데 엄마와 저는 그런 사소한 것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2마디 이상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필요한 걸 말할 필요 없이 잘 챙겨주시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참 많았었습니다. 엄마는 살면서 어떤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 행복? 글쎄, 어떨 때는 내가 엄마의 자식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나 엄마 딸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정없이 대하는 거야? 다른 애들은 엄마랑 되게 친하다던데. 난 엄마랑 제일 안 친해. 심지어 나는 내 친구네 엄마랑도 수다 잘 떠는데 엄마랑은 대화가 거의 없어.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 엄마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미안. 근데 너 내 딸 맞아. 너 때문에 네 아빠랑 결혼했으니까. 넌 무조건 내 딸이 아닐 수가 없어. 제 나름 고심하다가 한 물음에 엄마는 나 때문에 너무 싫은 아버지와 결혼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청소년기였던 그때의 저한테는 좀 상처였어요. 엄마는 말이 별로 없었지만 어렵게 꺼낸 한마디로 제게 더는 말을 걸 수 없게 만들곤 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엄마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고 싫어졌습니다. 먼저 말을 거는 것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엄마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난 이만큼 노력했지만 결국 엄마 때문에 다 사이가 안 좋은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도 저지만 아버지도 많이 노력하는 듯 보였어요. 길게 외할머니 댁에 엄마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외할머니와 여행을 다녀오라고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아빠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아빠는 저의 미래 남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능력도 좋고 머리도 좋은데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뿐이고 자상하고 완벽한 남편감 같았죠. 어떨 때는 아무 기념일도 아닌데 아빠가 엄마를 위해 선물을 사오기도 했죠. 명품백이나 신발, 일반적으로 선물 받으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잔뜩이요. 그래도 엄마는 그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뿐 좋아하는 표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떨 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아버지가 사온 선물을 멍하니 바라만 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부질없는 짓을 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내가 아빠라면 그런 엄마가 너무 싫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엄마는 모든 일을 마치고 식탁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엄마에게 어딜 보냐 물으면 이상한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냥 저 하얀 벽지 보는 거야. 그게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쉬는 거야.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게 우울증이었는지도요. 그저 이상한 엄마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 정도로 무시해버렸었죠. 그런 엄마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서점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엄마에게 책을 사오기를 부탁했었어요. 그럼 엄마는 그때 유일하게 외출을 했었죠. 물론 엄마 혼자서는 가지 않았고 늘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교육상 필요해서 저를 데리고 다니신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듣기로 아버지가 꼭 저를 데리고 가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엄마는 단 한 번도 혼자서 외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마와 서점에 가면 저는 지루해서 대충 둘러보다가 다리가 아파 주저앉았고 엄마는 꼭 장난감 가게에 온 어린아이처럼 책을 한참을 신이 나서 둘러보았습니다. 서점에나 가야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면 엄마는 그 누구보다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너무 생소했어요. 지금 저렇게 웃고 있는 사람이 엄마가 맞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어렸던 저는 엄마의 그런 행복한 시간을 빨리 깨버리고 말았죠. 나 다리 아파. 난 먼저 집에 갈 테니까 엄마는 더 보고 싶으면 더 보던지 알아서 해. 아빠한테 나는 집에 있을 거라고 말할 거야. 엄마가 책을 너무 오래 봐서 다리 아파서 먼저 와버렸다고.
제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무조건 엄마가 책 읽는 걸 멈추고 집에 갈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엄마는 거의 매일을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계절 감각이 전혀 없는 듯 했습니다. 한여름에도 늘 얇은 긴팔을 입고 있었어요. 밖에 잘 안 나가서 피부도 굉장히 하얗고 피줄이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한 번도 반팔을 입지 않았어요. 늘 긴팔 윗옷에 긴 치마. 그게 엄마의 옷차림이었습니다. 한 번씩 아버지가 사오는 엄마의 옷도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 옷차림에 머리도 길게 하나로 묶은 스타일이다 보니 성격처럼 답답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어버이날 선물로 엄마 아빠 커플룩으로 반팔 피켓 셔츠를 선물했었어요. 아버지 취미가 골프인데 단 한 번도 엄마와 가질 않으시길래 엄마 골프룩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드린 선물이었는데 아버지는 당황하시고 엄마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왜?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필드 나가면 좋잖아. 엄마도 건강하려면 운동도 좀 하고. 사람이 맨날 혈색 없이 허옇게 생겨서는. 아빠처럼 운동을 좀 해. 그래서 내가 운동복 사온 거잖아. 이거 안 입으면 나 정말 상처받을 거야. 우리 딸, 선물 진짜 너무 고마운데, 엄마는 골프 못 쳐. 어떻게 치는지도 몰라. 그리고 엄마는 하얀 피부가 제일 잘 어울려. 엄마가 까매지는 건 아빠가 싫어. 그러니까 이 옷은 아주 나중에 입는 걸로 하자, 엄마는. 아빠는 당장 이번 주부터 입을게. 엄마는 그저 저의 투정에 가만히 절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곤 제가 선물한 그 티셔츠는 그대로 두고 옷방에 들어가 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3쯤 되었을 무렵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웬일로 엄마가 안 계시는 거예요. 방 안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는 웬일로 일찍 와 계시는데 누워 계셨고요. 그리고 집안이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일찍 끝났나 보네? 그런데 엄마는? 시장 갔어? 아닌데, 엄마는 배달로 시키는데. 어디 갔어, 엄마? 엄마는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 계속 집안일만 하니까 몸적으로나 심적으로 힘든 것 같아서 아빠가 여행 좀 가라고 했어. 좀 힐링하고 오라고. 아마 한 달 뒤에나 집에 올 거야. 너한테는 미리 말 못해서 좀 전해달라고 해서 아빠가 일찍 온 거야. 친한 친구랑 여행 간다고 했어. 그 어디냐? 부산이라고 했나? 암튼 엄마는 이참에 잘 쉬라고 하고 따로 일해주시는 아주머니 내일부터 오실 거야. 오시면 네가 필요한 거 말씀드려. 전에 너 가졌을 때랑 너 많이 어렸을 때 와주셨던 분인지라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다. 정말 뜬금없는 엄마의 여행이 저는 이해가 어려웠죠. 그렇게까지 뭐가 엄마를 힘들게 할까 하고 말이죠. 그 일이 있고 엄마는 정확히 2달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엄마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장미꽃 한 다발을 선물했어요. 집에 잘 돌아왔다 말하면서 말이죠. 여보, 잘 쉬다 온 거지? 내가 앞으로는 당신한테 더 잘할게. 알겠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집에 온 거 환영해.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었나 몰라. 퇴근하고 집에 와도 당신의 집에 없는 거 생각하면 끔찍하더라고. 기분 잘 달래고 온 거지? 그렇지? 내가 당신 좋아하는 장미꽃 사가지고 왔어. 예쁘지? 자. 그런데 환영의 의미로 아버지가 건넨 장미꽃 다발을 엄마는 바라만 보고 받아들지도 않았습니다. 지켜보던 제가 엄마 손에 쥐어주었죠. 엄마도 좀 정도껏 해라. 내가 아빠면 아주 정이 다 떨어지겠어. 여태 속 편하게 쉬다 와놓고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사람 짜증나게. 그런데 엄마 손에 꽃을 쥐어주며 바라본 엄마는 절 원망스럽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죠. 그래서 놀란 제가 왜 우냐고 물어보려던 찰나에 아버지가 엄마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저를 보며 웃지도 않는 엄마지만 거의 무표정일 뿐이지 그런 표정도 짓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제가 고1 입학을 앞둔 시점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유학을 가라고 말이에요. 아버지도 딱 제 나이쯤에 할아버지가 유학을 보내셨고 그때 가서 많은 걸 얻어왔다 하셨습니다. 일단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고 가서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아봐라.
어차피 공부는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다를 거 없어. 가서 여러 나라 친구들 만나면서 꿈을 좀 넓혀봐. 이 아빠도 유학 가기 전까지는 교수는 꿈도 안 꿨었어. 너도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바뀔 수도 있고 또 유학을 다녀오고 한국에 들어와서 또 바뀔 수도 있어. 아빠 목표는 네가 대학 졸업까지 그곳에서 다 마치고 오는 거다. 사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경험의 기회가 흔치 않았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이미 중학생 때 넘어간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예스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엄마가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외국으로 가서 대학까지 있으면 너무 보고 싶을 거라면서 말이죠. 안 가면 안 돼? 너 없으면 엄마 너무 힘든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엄마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나? 전혀 몰랐는데 이상한 의문이 들었죠. 그럴 리가 없다면서요. 엄마가 날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했다고 내 앞길을 막아? 난 유학 갈 거야. 가서 여러 친구들도 사귀고 너무 좋은 기회야. 엄마가 뭔데 가라 말하냐고. 어이가 없어서 정말. 나한테 별 관심도 없던 사람이. 저는 한 달간 준비를 하고 그 준비 기간 동안 친구들과 이별 여행, 추억 여행 등 여러 곳을 놀러 다니다가 유학을 떠났습니다. 정작 엄마와는 아무런 대화도 아쉬움도 없이 말이죠. 이상하게도 후련했어요. 왠지 늘 무겁고 지쳐 보이는 엄마를 안 봐도 된다는 생각에 더더욱 즐거웠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떠나던 날 엄마는 정말 많이 우셨어요. 공항까지 나와서는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제 손을 잡기까지 하셨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손을 획 뿌리치고는 아버지께 웃으며 인사를 하고 가버렸죠. 그리고 외국으로 가서 저는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게 살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친구들과 친해지고 놀기에 바빴고 그 후에는 아버지 말씀처럼 제 적성을 찾으려 이런저런 스터디 모임에 참가했어요.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생각이나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통화를 했는데 주로 아버지께 연락을 드리는 것뿐 엄마를 찾지도 않았어요. 엄마도 제게 그 어떤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러고 떠나버려서 화가 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운해서요. 저는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외국에서 7년을 보내고 졸업까지 한 다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선택을 했던 건 아직까지도 후회는 하지 않아요. 적어도 아버지 덕에 외국에서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대우받고 살았습니다. 인생이 좀 더 수월해진 편이었죠.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엄마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엄마가 최근까지 많이 아팠다가 외할머니가 계신 고향에 잠시 쉬러 갔다고 하셨어요. 분명 제가 귀국한다는 사실을 뻔히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싶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팠어. 위암 진단 받았었거든. 네가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 내내 항암 치료받고 머리도 다 빠졌었다. 그 모습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그래도 너 돌아오기 전에 완치되어서 다행이다. 네 엄마가 죽어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자기 아픈 거 알리고 싶지 않다고. 가족들 다 아무도 몰라. 나만 알고 있었지. 그래서 너한테 영상 통화할 때도 네 엄마가 빠져 있었어. 외할머니도 모르고 계셨었어. 이제야 네 엄마가 가보는 거다. 서운해도 좀 이해해줘. 머리에 해. 이제 완치됐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래? 그냥 엄마는 늘 그랬어. 무심하고 나한테 관심과 애정이 없어. 난 진짜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내 자식 낳으면 사랑 잔뜩 주고 살 거야. 엄마처럼은 안 살아.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급하게 왔는지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저는 그런 엄마를 모르는 척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살아오는 동안 엄마와 저는 많은 오해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돌아와서도 엄마는 똑같았습니다. 우울한 표정,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는 날도 있었고 애쓰는 아빠를 무덤덤하게 대하는 태도까지도 변한 게 없었죠. 딱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항암 치료를 했던 것 때문인지 심하게 말라있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식사량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엄마는 거의 뭘 드시지 않았습니다. 꼭 안 먹고 버티다 죽으려는 사람처럼 그 어떤 의욕도 식욕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가 몸에 좋다는 것들을 사다 바쳤지만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꼴을 보려고 다시 한국 온 건 아닌데 싶고 따로 집을 나가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공통점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공통점 중에 아버지가 교수님이라는 점이 특히나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스윗하셔? 우리 아버지는 완전 꼰대 그 자체인데. 난 우리 엄마가 왜 아버지랑 결혼하셨나 의문이야. 우리 엄마는 엄청 밝으시거든. 되게 소녀 같으셔. 말도 많으시고 웃음도 많으시고. 에이, 그에 비해 우리 아버지 완전 무뚝뚝하시고 엄마한테 애정 표현도 잘 안 하셔. 엄마 맞춰주느라 내가 아버지 대신 애교를 좀 떨지.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완전 우리 아버지랑 정반대이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그래서 교수면 다 우리 아버지 같으신 줄 알았어. 무뚝뚝하고 이벤트 같은 거 하나도 못하는 그런 사람. 신기하다. 같은 직종의 아버지셔도 극으로 다를 수 있구나 하고 신기했어요. 그래도 차라리 남편 집안처럼 어머니가 좀 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부러웠어요. 저도 그런 엄마라면 남편처럼 조금 더 밝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다 한번 남편의 생일에 집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사들고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너무 반갑게 절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 또한 저희 엄마처럼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이셨어요.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와 시아버님 두 분이 고등학생 때부터 연애를 하셨는데 두 분 다 집안 형편이 많이 안 좋았고 그래서 시아버님 뒷바라지를 시어머니께서 온전히 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이기 이전에 고마운 사이라고 하면서요. 그런 두터운 마음이 있어서인 건지 남편은 시아버님이 무뚝뚝하다고 했지만 제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 생일상을 준비하시겠다고 허둥대시는데 옆에서 한마디 없는 시아버님이 따라다니시면서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말만 없으실 뿐 필요한 것들을 착착 도와주고 계셨죠. 저는 식탁에 앉아서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 모습들이 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아버님 자상하시네. 계속 어머님만 보고 계시잖아. 계속 도와주시고. 굳이 말씀으로 하지 않으셔도 느껴져. 많이 신뢰하고 계시다는 게. 맞아. 표현력이 떨어지시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야. 그건 내 눈에도 보여. 너는 어머니가 무뚝뚝하시다면서. 그럼 너도 그렇지 않아? 표현이 떨어지시는 거지. 서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뭐 그런 느낌은 받지 않아? 전혀. 정말이었어요. 어릴 때는 어려서 모른다고 쳐도 제가 자라고 쭉 봐온 결과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온 내내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도망치고 싶다, 아버지에게서 해방하고 싶다는 그런 느낌만 많이 받았었습니다. 남편의 가족들을 보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었죠. 엄마와 아빠의 관계는 엄청나게 잘못된 관계이고 진작에 끝냈어야 하는 관계였다고 말입니다. 남편 집에서 생일 파티까지 다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불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누워 계셨죠. 사람이 왔으면 좀 아는 척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 집에 들어오기가 너무 싫어. 아빠는 오죽할까.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라는 사람이 맨날 이렇게 우울하게 말도 없이. 어? 엄마! 남편의 집에 있다가 와서 조금 더 심통이 난 저는 투덜투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가 잠든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는 영양실조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길에 계시는 분들도 영양실조 걸리지 않는데 대체 이분 본인 의사로 절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영양제 넣어드리고 있는데 본인 의지로 식사하게 하세요. 혹시 정신치료 같은 거 따로 받고 계시나요? 그저 기절한 것뿐인데 무슨 절식이며 정신치료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요즘의 영양실조는 자발적인 경우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깨어나시기 직전 아버지가 달려오셨어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래? 어떻게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려? 그렇게 끼니 챙겨 먹으라고 영양제 먹으라고 해도 이 사람이 참 이거 다 맞으면 되는 거래. 아빠,
엄마 우울증 같은 거 있어? 이거 다 맞고 나가도 된대. 그런데 본인이 계속 식사를 안 하면 또 쓰러질 거라고 했어. 무슨 일 있는 건데? 아빠도 정말 아는 거 없어? 아이, 엄마가 원래 너 가지고 나올 때쯤에 우울증이 있긴 했어. 아, 왜 여자들 산후 우울증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살짝 있었어. 나아진 지 꽤 되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야. 우선 네 엄마 밥부터 먹이긴 해야겠다. 아버지는 제가 묻는 말에 무언가 회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마가 깨어났고 그런 엄마를 아버지가 부축해서 집으로 모셔왔죠. 엄마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를 집에 두고 아버지는 다시 대학교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그리 우울한 거냐고 말이죠. 엄마, 나는 엄마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무슨 살면서 사고치고 엄마 속 썩인 적 있어?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한 적 있느냐고. 그리고 난 그렇다 치고 아빠도 엄마를 이렇게나 신경 써주는데 왜 그래? 뭐 진짜 고모들 말대로 보기 겨워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말을 좀 해봐. 말도 안 해.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나보고 어쩌라고. 엄마가 자꾸 이렇게 답답하게 구니까 내가 집에 안 있으려고 하는 거야. 엄마랑 한 공간에 있으면 아주 숨이 다 막혀. 그래서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유학도 갔던 거라고. 아, 맞아. 설마 엄마, 내가 그때 엄마 말 안 듣고 유학 갔다고 나한테 시위라도 하는 거야? 그때 서운한 게 아직도 응어리에 남아서? 그래서 그래 지금? 그러자 엄마는 크게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너 때문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사는 건데 어떻게 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엄마는 진짜 너밖에 없어. 네 아빠도 필요 없고 이 세상 아무도 필요 없고 너만 있어도 이 엄마는 살 수 있어. 다 버티고 참을 수 있어요. 너야말로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몰라줘. 저는 오히려 제 탓을 하는 엄마의 말에 상처를 받아 방에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어떻게든 그 기분 나쁜 감정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떠들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시간을 보내다가 한강 근처에 가서 맥주 한 캔을 마셨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레 속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좀 망설였는데, 너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아버지랑 너희 아버지 두 분 다 교수이시잖아. 얼마 전에 어쩌다가 그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아버지한테 네 아버님 성함을 알려드리게 되었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웬만하면 반응이 없으신데 너희 아버지 성함 듣고는 좀 놀래시더라고. 수업도 잘 가르치고 학교에서의 평판은 정말 좋으신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한 번씩 문제되는 게 있다는 거야. 그게 체벌이라고. 전공과 학생들을 한 번씩 때리신 것 같은데 그게 좀 심하게 때려서 입원한 학생도 있었고 맞아서 고소를 한 조교도 있었대나 봐. 학교에서 잘 커버해서 합의는 다 되었다고 하는데 소문이 안 좋으시대.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랑 만나신 적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딱 한 번 뵙고는 다시는 안 만나셨대. 골프 모임이었는데 자기 와이프를 개 패듯이 팬 걸 무슨 자랑하듯이 말했다고. 그게 사실인지 허풍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말하는 사람이랑은 상종 안 하려고.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의구심은 있었죠. 시아버님이 그런 가십을 막 떠들고 다니시는 분 또한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아버지의 폭력성에 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주말에 집에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다짜고짜 아버지께 사과를 받으러 왔다면서요. 아버지는 따로 나가서 이야기하자 말씀하셨지만 그 학생은 현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교수님이 그러셨죠. 딱 10대만 맞으면 그 학점 주겠다. 네가 원하는 학점 주겠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참고 다 맞아드렸습니다. 까짓거 좀 맞으면 원하는 학점도 받고 우리 엄마 아빠 힘들게 학비 내주시는데 장학금도 얻을 수 있다 하고 하니 다 맞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그렇게 사람을 개 패듯이 패놓고 왜 학점 안 주셨어요? 맞은 값 주셔야죠. 그때 교수님한테 강목으로 맞아서 저 꼬리뼈 깨졌어요. 아세요? 학비고 나발이고 간에 덕분에 군대도 면제받게 생겼다고요.
교수님께서 병신 만들어주신 덕택이에요. 당장 다 물어내세요. 제 몸도 원래대로 돌려놓으시고 사과도 하세요. 때린 값으로 점수 준다고 하신 교수님, 얼른 사과하세요.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나? 난 학생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을 뿐이야. 그리고 어떻게 그 머리로 우리 학교에 다 있어? 자네 과제 보니까 내가 겨우 준 그 점수도 아깝더구만. 그 정도면 감지덕지해야지, 안 그래? 어떻게 그 지식으로 장학생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게. 안 그럼 자네 무당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정가도 남기고 싶나? 당신은 악마야. 나 말고도 다른 애들 많이 때렸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내가 증거도 다 가지고 있어.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을 바엔 내가 당신도 같이 끌어내릴 거야. 학생은 아버지께 증거라는 사진들과 똑같이 폭행을 당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를 뿌렸고 아버지는 화를 내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놀란 저는 구급차를 불렀고 쓰러진 아버지를 보고 놀란 학생은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던 엄마가 뛰쳐나간 학생을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쓰러진 아버지를 흔들어 깨워보려 했지만 이미 아버지는 온전히 정신을 놓은 듯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오고 아버지의 상태를 한참 보시더니 아직 호흡은 있지만 가망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때까지도 엄마가 돌아오지 않아서 저만 구급차에 동승했죠. 구급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학생과 대화 중인 엄마가 보였습니다. 병원 위치를 엄마에게 메시지로 남겼고 아버지는 구급차 이송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우상이었고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멋진 아버지셨으니까요. 그렇게 보내드리기에는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이 아닌 병원 옆에 장례식장으로 바로 옮겨지셨어요. 저는 어머니께 병원 응급실이 아닌 장례식장으로 빨리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 장례식장으로 와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확인한 엄마는 울지 않으셨어요. 그저 아버지의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내려 주시며 아버지의 두 귀를 막더니 이제 됐다, 다 끝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행동들이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저는 고모들과 할머니께 연락을 하고 마지막으로 외할머니께도 전해드렸어요. 고모들과 할머니는 당연히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는 엄마와 같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고 서둘러 가겠다고만 했어요. 남편에게도 사실을 전하고 와달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빈소에 사람들이 오는데 학생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장례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할머니와 고모들이 와서는 엄마 탓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가 엄마 때문에 속이 썩어서 죽은 거라고 말이죠. 저 속빈강정 같은 게 뭐가 좋다고? 그저 잘해주겠다고 그렇게 애쓰는데도 저 돌덩이 같은 게 지 서방맘도 몰라주고 허구한 날 죽상이니 이런 재수없는 일만 더 생겨? 에라이 재수없는 년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거사. 우리 동생이 너 하나 없겠다고 부모 가족 다 등지고 반대하는 결혼에서는 이게 뭐야. 이 창창한 나이에 이렇게나 빨리 가버렸어. 에라이 못된 년아. 박복할 년아. 저는 엄마를 때리는 고모를 겨우 말렸고 엄마는 고모가 때리는 것도 다 맞고 계셨습니다. 꼭 엄마가 진짜 아빠를 죽인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뒤이어 외할머니가 오셨는데 윽박 지르는 할머니와 고모들에게 소리치셨습니다. 왜 내 새끼가 죽인 거야? 네 새끼가 죄를 많이 져서 빨리 간 거야 이것들아.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내 새끼한테 지랄이야 지랄이? 내 새끼야. 내 귀한 내 새끼라고. 이 천박한 것들아. 잘 죽었어 저 자식. 내 귀한 자식 막대하고 때리고 상처 주고 하더니 아주 잘 죽어버렸어 저 쌍놈의 새끼. 너네는 아무것도 모르면 입 닥치고 있어. 이 미친 자식 인성이 이 정도니 교수식이나 한다는 놈이 학생 하나 안 왔잖아. 시간 많다던데 대학생들은 한 명이 안 왔어. 지 가르치는 교수가 죽었다는데 말이야. 그런 말 다 했지 뭐. 너네는 같은 핏줄이라면서 네 핏줄이 어느 놈인지도 모르냐 이것들아? 내 딸 달라고 할 때는 그리도 설설기더니 여태 때렸어 여태. 참고 살려는 애를 여태 그렇게나 때렸어 저 미친놈이. 이거 봐봐 이거. 암 걸리고 아프다는 애를 그래도 때렸어 저놈이.
외할머니는 상복을 입고 있는 엄마의 팔과 다리 쪽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멍이 수없이 많았어요. 찢어지기도 했는데 꿰맨 자국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오래 지난 듯해 보이는 흉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놀라서 말리던 고모들을 두고 엄마에게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다른 곳들도 엄청나게 흉들이 많았어요. 하얀 엄마의 피부에 그 상처들이 더욱더 눈에 잘 띄었습니다. 마구 소리치던 외할머니는 기운이 빠졌는지 털썩 쓰러지셨고, 놀란 엄마가 할머니께 다가오자 할머니는 그런 엄마를 안고 불쌍하다면서 우셨습니다.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고 왜 말을 안 했냐고 엄마를 어루만지셨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과 시아버님께서 오셨죠. 장례식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끼고는 남편이 물었어요. 무슨 일 있는 건지요? 집안일인지라 저는 시원하게 말하지 못했고 시아버님께서는 묻는 남편에게 그만 물으라는 듯이 어깨를 툭 치셨습니다. 저를 드리고 남편과 시아버님은 엄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곤 시아버님은 엄마에게 악수를 권하시더니 그간 고생 많으셨겠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엄마께 큰 위안이 된 것인지 엄마는 시아버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우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울지 않던 엄마가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모든 분상객들이 다 돌아가고 저와 엄마 둘만이 남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좀 붙이고 나왔는데 엄마는 그저 하염없이 아버지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미워도 그리움이 있는 건가 착각을 했는데 한참을 바라보던 엄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네가 안 죽었으면 아마도 내가 죽였을지도 몰라 이 사람아. 그 말은 아직까지도 제 뇌리에 남아있을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죽도록 미워한 상대에게 하는 원한 맺힌 말이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해. 무섭게. 아빠 불쌍하잖아. 어찌되었든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진심이야. 엄마 머리맡에 늘 칼이 들어있었어. 아마 더 늦었으면 네 엄마가 살인자가 됐을지도 몰라. 그때 엄마의 눈빛은 정말 살인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지난날 엄마가 왜 그리 텅 비어 있었는지, 왜 그리도 불행해 보였는지 말이죠. 엄마와 아빠는 처음엔 정말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빠가 교수가 되기 전이었고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폭력적으로 변한 건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교수가 되지 못하고 실패를 하자 죽도록 두들겨 맞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몇 번이고 죽을 뻔한 아빠를 간호해 줬었다고요. 교수가 되고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다투게 되었는데 그때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때 헤어졌어야 하는 거였다고 지난날 사랑했던 기억 때문에 맞았던 아빠가 불쌍했던 기억 때문에 그것들을 붙잡고 있느라 헤어지지 못했던 게 한이라고 했어요. 그때 내가 봐주지 않았으면 어쩌면 내 잘못이기도 해. 네 아빠 말을 믿었지. 안 그러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계속 때렸어.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하려고 했어. 짐도 다 싸놓고 그때 네가 생긴 거야. 지우려고 했어. 근데 네 아빠가 알게 된 거지. 너 앞세워서 그때 또 약속했어. 안 때린다고. 임신한 아내를 어떻게 때리냐고. 정말 그때만 딱 안 때렸어. 너 낳고 너 이쁜 거 들여다보기 바쁠 때도 때리더라. 나가려고 하면 엄마 없이 키우고 싶냐고 협박하고 너 갖다 버릴 거라고 하고 너 데리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도 없었어. 엄마가 가진 게 없어서 그렇게 참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익숙해지더라고. 이제 네가 커가니까 좀 덜 때리다가 어쩔 수 없이 욱해서 때리면 멍이 남잖아. 얼굴에 멍이 생기면 나를 여행 보냈어. 멍 가라앉을 때까지 있다가 오라고. 그런 거 네가 보면 너한테도 안 좋을 거라고. 때리고 나면 꼭 후회를 하고 미안해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무섭더라고. 맞으면 선물을 주려고 하고 말이야. 엄마의 말을 듣고 있는데 이제 죽고 없는 아빠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너 다 크면 나 혼자라도 나가야겠다 했는데
네가 자꾸 밟히는 거야. 그 와중에 너를 네 아빠가 외국으로 보내버려서 너 보내고 이 인간이 날 죽이겠구나 싶어서는 도망 다녔었어. 무작정 한참을 도망 다녔는데 나중에는 갈 데가 없더라고. 그러다가 외할머니 댁에 갔어. 나 네 할머니한테 아무 말 안 했거든. 그런데 내가 잘 때 멍을 다 보셨나 보더라. 다음날 이게 다 뭐냐고 묻는데 차마 맞았다고는 못하고 교통사고 난 적이 있었다고 했어. 걱정하실까봐 말을 못했다고. 그 말 믿으신 줄 알았는데 아까 보니 아닌가 보더라. 엄마는 너한테 나쁜 엄마고 우리 엄마한테도 참 나쁜 딸이다. 그렇지? 저는 울며 제게 고백하는 엄마를 처음으로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간 몰라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적어도 딸이고 자식이면 분명 알 법도 한데 엄마는 자신의 그늘을 늘려가면서 제 빛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엄마가 얻은 건 수없이 많은 번과 죽은 아버지가 남긴 큰 재산, 그리고 학생들과의 연이은 소송이었습니다. 이미 소송 대상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관은 없었지만 엄마는 소송을 건 학생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고 그 학생들의 부모에게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 대부분을 학생들의 학비로 보태주었어요. 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러신 건 엄마를 위해서도 아니고 학생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네 아빠가 잘못된 사람이지만 죽었어도 비난받기엔 불쌍하잖니. 욕하는 건 나 하나로 족하다. 이렇게라도 갚으면 그나마 덜하겠지. 네 아빠 인생도 그저 형편없이 끝난 건 아닌 게 되겠지. 상처는 용서로 갚아야 치유된다는 말이 있듯 엄마 또한 자신의 방법으로 치유를 하셨고 현재는 180도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엄마가 달라졌다는 걸 가장 처음 알게 된 것은 다시 또 계절이 지나 여름이 온 날 제가 중학생 때 선물해드렸던 반팔 티셔츠를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예쁜데 이걸 못 입어서는 하루에 한 번씩 내가 꺼내봤잖아. 입고 싶어서. 엄마는 엄마에서 다시 소녀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말없고 조용하던 엄마가 조금씩 말이 많아지셨습니다. 아버지 보내드리고 5년 후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시부모님께서 다 이해를 해주셔서 남편과 저는 엄마를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워낙 엄마와 살아온 날들이 적었고 엄마가 우셨거든요. 제가 결혼하면 얼굴 보기 힘들다며 우시는데 예전에 제가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학 가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단칼에 엄마를 등지고 떠났지만 또 그럴 순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엄마와 살기로 했고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엄마의 피부가 매우 까맣습니다. 작년에 저랑 남편이랑 여행도 다녀왔고 집에 붙어 계시지를 않으세요. 잠잘 때만 빼고 원 없이 밖을 돌아다니십니다. 전에는 책을 좋아하시더니 책은 거들떠도 안 보세요.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자전거 타시는 것이고 그 다음은 등산이세요. 저런 분이 어떻게 여태 집에만 계셨을까 신기할 따름입니다. 요새는 저한테 매일 등산을 가자고 하셔서 귀찮습니다. 아주. 남편과는 아주 죽이 잘 맞아요. 둘이 말장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둘이 붙어 앉아서 개그 프로를 보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웃길 수가 없다니까요. 막 유행어 같은 걸 같이 쓰면서 웃는데 같이 살면 닮아간다더니 가끔은 길에서 사람들이 제가 엄마 딸이 아니고 남편이 엄마 아들인 줄 알 때가 더 많아요. 그 정도로 말투부터 행동, 장난치는 것까지 아주 닮았어요. 한 번씩 아버지 제사가 다가오면 제 마음은 무겁지만 오히려 엄마는 더 장난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이 좋은 꼴 못 보고 그리 가서 아쉽겠어. 그러게 좀 착하게 살지 이 양반아. 그렇게 한 번씩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아닌 넋두리로 풀어내십니다. 이제 봄이 찾아왔네요. 하지만 저희 엄마에게는 늘 사계절이 내내 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65일 사계절 봄의 인생을 찾은 엄마가 오래도록 봄이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